70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고용인 하면 직원이고,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중개업하는데 사장은 개업공개사. 직원은 우리 동네 말로는 흔히 실장 또는 부장 이렇게 하죠. 물론 저는 상무로도 취직해봤어요. 말만 상무지 실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공개사로 취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직원,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속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자, 소속공개사는 2조 용어정의에서 지난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자, 그럼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되므로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교과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이 누군지 양가로 1번이 있고요. 양가로 2번, 고용인을 채용했을 때, 고용신고, 그 다음에 해고했을 때, 즉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고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후 고용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러 나가서 왜 고용 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업무 개시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시키기 전에 고용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제가 그래서 암기 프린터 51번에 서류 제출하는 거 51가지를 적어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1번 찾았습니까? 51번에 1번부터 3번. 지금 3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위조된 자격증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등록관청이 직접 등록관청의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속공개사가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받았는지 받고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 즉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소속군 계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고향의 동국대학교 고향 캠퍼스에서 제가 실무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한 달 전에 했는데 엄청나게 교육받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업은 다 안 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와요. 60%가. 미리 안 받아도 된다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굳이 뭐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받기도 힘들어요. 학교 가자마자 전부 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지나버리면 훨씬 더 교육받기도 편하고요. 또 학교 가자마자 바로 개업하려면 권리금도 많이 줘야 돼요. 전부 다 개업하려고 맘먹으니까 6개월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권리금도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학교 가자마자 막 급하게 교육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취직을 하더라도 사장이 고용신고를 해야 교육을 받는 거지,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교육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1년 있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고용했다는 흔적이 안 남아있잖아요. 고용신고를 안 하면. 근데 현업에서 지금 사장들이 고용신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굳이 사장이 받으라고 하면 받지 굳이 미리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고용인의 업무. 동그라미 1번 소속공개사 동그라미 기업.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조원은 파란 글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다. 중개 업무는 안 된다 했죠. 자격증 있고 없고에 자격증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공개사에 해당되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7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럼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언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령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횡령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그러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 있다 없다? 그게 업무상 행위면 책임 있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책임 없거든요. 업무상 행위이다 아니다? 판례는 업무상 행위로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직원이 실장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입힌 거는 업무상 행위 아니니까 책임 없죠? 사장이. 그래서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딱 잘라서 이건 업무상 행위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개사의 책임이 양가로 1번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 형사책임. 그 다음에 73페이지 맨 밑에 구상권 행사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사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용인이, 즉 직원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령 1억을 손해를 입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됐고 판례도 있는데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 직원에게만 있다, 둘 다 있다. 답은? 둘 다 있다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은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해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보통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으면 협회하고 협회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와 개업공제사를 공동피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판례나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이 중개무를 했으면 즉 계약서를 직원이 썼으면 직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원도 관여했다는 걸 아는데 우리 현업에서는 저도 취직해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한 건 했거든요. 계약을 체결을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밑에서 제가 근무해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한테 취직했어요. 저보다 나이 8살 어린데 취직했는데 사장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도 안 하고 한 건 했어요. 공동중개 해가지고 중개보수 50만원짜리 그 지하상가 구해달라더라고. 뭐 트램프 연주한다고 소리 안 나는데 그런 걸 그 50만원 월세 50만원이었어요. 그럼 50만원 0.9%면 45만원이죠. 한 건 취직하자마자 45만원짜리 공동중개 그 정보망에 들어가 찾아가지고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건 했더니만 욕만 실컷 얻어먹어서 왜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계약했냐 이렇게 제가 계약서 쓰러 바로 그 다른 중개사무소 오라고 했더니만 그 왜 그런지 봤더니만 우리 사무소에도 있는지 찾아 안 보고 엉뚱하게 나무 사무소 거 해가지고 괜히 중개보수 반밖에 못 받게 만들고 이러면서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제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저도 할까요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건 더 물고 올 생각이라 나가서 빨리 계약이나 할 생각해라. 다른 데가 있는지 보라고. 계약서 썼는데 있지도 말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 서명 날인 당연히 못했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사고 나도 저는 책임져요 안 져요? 사인도 안 했으니까 나는 한 적 없다 모른다 해버리면 끝이죠. 현실은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명 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보통은 보험회사나 협회공제조합에서 1억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협회공제조합에서는 사장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그러면 사장은 직원 잘못이 있다면 직원한테 실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 민법 용어입니다.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 돼. 제가 자세한 설명을 다 할 시간은 없어요. 구상권이라는 건 어쨌든 쉽게 말하면 직원, 실장 너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사장하고 직원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도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쓴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연대보증을 서면 민법에서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연대보증을 서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연대보증이에요. 그냥 보증을 연대보증이 아니고 그냥 보증을 서면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대신 갚는 게 보증 서는 거고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어도 연대보증인한테 바로 청구하더라도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다. 왜 나한테 청구하냐? 받은 주채무자한테 달라 해라. 못 주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걸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주채무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청구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갚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선 거나 마찬가지다. 직원이 잘못했는데도 사장한테 청구 들어오면 사장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직원한테 잘못했으니까 직원한테 청구해봐라. 직원이 돈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직원한테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사장한테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직원이 잘못한 거 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민사, 행정상 책임,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민사 행정상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무과실, 과실 중에서? 형사. 무과실이 무겁죠.
자, 이 세 가지 책임은 직원이, 실장이, 즉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책임은 고용인도 있고 사장에게도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은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잘못한 게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근데 형사책임은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도 사장도 과실이 있어야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걸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 우리 교과서를 보고 보충을 하면 양벌규정이라는 말은 73페이지 형사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벌규정이라고요.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벌한다.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죠.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또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법 제48조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벌금을. 즉 양벌규정은 행정형벌만 적용되는 거지 가태료 같은 것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법조문에는 해당 조에 규정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책에는 동조에 규정된, 동조하고 해당 조하고 같은 말이죠. 법조문에는 해당 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을 동자잖아요.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자, 그래서 해당 조에, 즉 동조 이 말이 우리 책엔 동조라고 되어 있는데 동 같을 동자예요. 해당 조 이 말이에요. 같은 조.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같은 액수의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게 양벌규정이다. OX X라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인데 해당 조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은 액수를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다. 그것도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징역을 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했다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까지 간다고 하면 무서워서 혼자 근무해야지 직원 못 두겠죠? 그래서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장은 징역은 안 가고 벌금만 받습니다. 벌금. 자, 벌금만 받는데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그라미 4번.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라고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는다.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까 결격사유 할 때 말했잖아요.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300만 원 이상 받아도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았다면 사장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판례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며 직원 잘못으로 비록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그 사장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가지고 사장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쟁중개업소에서 직원 취직시켜가지고 몰래 직원 잘못하게 해가지고 사장 벌금 받게 만들어서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인데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73페이지 맨 밑에 했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7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해 바뀐 내용은 바로 시험에 잘 나오죠?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거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도 없는데 뭘 확인 요청해요? 보조원 자격증 안 따고 취직한 사람이 보조원이죠? 자격증 따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틀렸고 3번 보조원은 실무교육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공개사 될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놨죠. 그래서 보조원이 될 사람이 받는 거는 직무교육이라고 하고요.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될 사람이 미리 받는 것을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에 신고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며칠 이내에 하냐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암기사항 40번에 2번에 있네요. 40번에 2번. 암기사항 40번에 2번에 있죠? 이렇게 출제되니까 그 암기사항 암기해야 되겠죠? 전부 중요한 것만 다 적어놨어요.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도 제가 또 30일짜리는 프린트에 다 적어놨잖아요. 30일짜리는 몇 번에 있어요? 30일짜리는 35번에 보면 30일짜리 9개 적어놨잖아요. 30이라는 숫자. 이런 식으로 숫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 없어요.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으면 자격증은 사본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격증 사본은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땄으면. 외국에서 딴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 했죠?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소속공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데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지금 외국 사람 베트남 분들이나 중국 동포들은 자격증 많이 땄어요. 우리나라 자격증. 자, 그래서 답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입니다. 74페이지. 사무소는 등록관청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주에다가 등록하려면, 파주시장한테 등록하려면 사무소는 파주에다가 둬야 된다고요. 예, 파주에 둬야 됩니다. 뭐 의정부에다가 사무소 차려놓고 파주에다 등록하면 안 되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는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동그라미 2번 텐트, 편수 이런 거 이동이 용이한 중개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75페이지 메뉴에 아까 이중사무소 다 했잖아요. 이중사무소 안 된다고. 이중사무소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이중 정리해놨죠. 5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인터넷에 뭐 제 밴드 이런 데 보니까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 올리더라고. 분사무소가 뭐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리죠. 우리나라에서 저도 분사무소 본 적이 없거든요. 지사, 지점 개념이죠.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회사는 본사, 지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6천 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800개가 법인인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주로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요. 지금 강남대로에 강남에 있는 사무소, 2층에 있는 사무소 대부분 보험회사나 기획부동산이나 텔레마케팅 하는 사무소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분사무소 있는 법인은 없다. 현실적으로는. 자,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면 되고요.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합니다. 시장 등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가령 파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울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종로구에 갈 필요 없고 파주시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파주시장이 신고 필정을 주면 그 파주시장 명의로 된 신고 필정을 종로구에다 게시해 놓고 중개업을 하면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자격증 진위 여부는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제출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니까 중요하다고. 자격증 사본은. 다만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다만 이 실무교육도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했음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물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정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된다. 56번에 보면 보정설정 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뒤에 끝까지 지금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 거의 정리 안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정설정 시기 56번 한번 볼까요? 56번에 보니까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1번은 처음에 등록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 분사무소 설치나 3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보정 설정 시기가 다르다. 그 다음에 3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이 3가지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고 보충을 하면은
75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에 파주시에 본사가 있으면 파주시에는 분사무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고양시 일산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고양시에는 분사무소가 하나도 못 둔다. 2개 둘 수 있다. 답은 2개는 가능하죠. 덕양구하고 일산 동구에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고요. 1개소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뜻이죠. 시험에 이상 초과가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수학책에 보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엄마가 빵 3개 이상 먹지 말라 하고 나갔다. 그러면 엄마의 구중을 듣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의 숫자가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답은? 2개죠, 2개. 3개 이상 먹지 말라고 하면 3개가 포함이잖아. 이하는. 3개 초과해서 먹지 말라고 하면 3개까지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면 1개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2개 이상 둘 수 없다. 2개도 안 된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죠.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시군구별로.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한 250여 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최대로 설치하더라도 한 250여 개밖에 안 되죠? 1000개, 뭐 이렇게 파리바게 되는 거는 지금 뭐 2000개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치 못해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이거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자기가 필요하면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고 시골에는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지 왜 이걸 제한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어요. 어쨌든 현행법상은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7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다 말한 겁니다. 맨 위에 A, B, C 이건 말했죠. 서류는 칠판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의 통보 니은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있다고요.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걸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맨 밑에 사무소 명칭 및 성명 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밑에 4번에 중개상물 광고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가 있습니다.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되는데 개업공개사는 간판을 달아야 될까요? 안 달아도 될까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은 알아서 잘 하는 거는 굳이 하라고 업무로 안 정해 놓는다고요. 그럼 간판에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어도 됩니다. 그 적으라는 말 없어요. 알아서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다 적는 거 그런 거는 굳이 국민들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잘하는 거는 그것도 없어요. 장수하기 싫으면 뭐 전화번호 안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굳이. 자, 다만 간판 안 달아도 되고 그냥 유리창에 선팅해도 돼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려면 근데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주식회사, 가람마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됩니다. 뭐 프루지오, 이 편한 세상,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말만 들어가면 추가로 다른 거 뭐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다라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실중개, 친절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다. 5개 광고물. 오개 광고물이라는 게 간판입니다. 간판. 쉽게 말하면 표시 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하고 달라요. 표시 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 이런 거 플랜카드 같은 거 써붙이는 걸 말하고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간판 안 달아도 된다 했죠? 근데 간판을 만약에 달라면 간판을 설치했으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성명. 제 성명이 박용덕입니다.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이걸 소위 간판 실명제라고 그래. 간판 실명제. 간판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라면 성명 적어야 된다. 보통 우리 식당 같은 데도 간판에 보니까 할매집 해가지고 할매 사진 걸려 있으니까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죠. 음식 좀 오래됐는데 뭔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사진은 안 넣어도 돼요. 간판에. 근데 뭘 넣어야 된다. 반드시 성명, 이름. 자기 이름을 간판에 적어 놓고 사기치기는 어려울 걸로 본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자기 간판에 이름 적혀져 있는데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간판 실명제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벌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뭐 간판만 쉽게 말해서 달아놔도 난 한 건도 안 했다 이렇게 해도 명칭을 표시해놓으면 율창에 썬팅해 놓거나 또는 간판 달아놓으면 손님 오면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는 간판만 달아놨지 한 건도 안 했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놓고 한 건이라도 했다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말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만약에 이런 명칭을 쓰고 추가로 LBA 법률중개사 추가로 더 적는 건 상관이 없다. 땅, 복주머니만 벌겋게 그려놓으면 위반이지만 이 명칭을 써놓고 추가로 막 유리창에다가 뭐 복주머니 그려놓고 땅 벌겋게 해놔도 상관없죠. 지금 우리나라 간판이 중개사무소 간판은 세계적으로 가장 천박합니다. 북한하고 비슷하게는 벌겋게 막 전부 벌겋건 아니면 노랗게 이렇게 색칠해놨죠.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 간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유럽 같은데 이런 거 봤어요? 중개사무소 간판 못 봤죠? 아, 미국 뉴욕에는 있더라. 뉴욕에 복덕방 적어놓은 간판 봤어요. 충격받았는데 코리아타운에 보니까 복덕방 적어놓은 안 봤어요? 복덕방? 봤죠? 뉴욕에 보니까 파리바게뜨 있고 그 옆에 바로 보니까 복덕방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복덕방을 안 쓰는데 뉴욕 맨하튼 한가운데서 복덕방이라고 쓰는 걸 보고 심한 충격을 저는 받았는데 어쨌든 있더라고요. 복덕방. 미국 가면 한국말만 해도 되겠더라고. 뭐 한의원 이런 거 다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오히려 한의원도 있고. 특히 뭐 LA 같은 데 코리아타운은 불고기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더라고. 더 맛있더라고. 진짜. 예, 그래서 어른들도 가서 살아도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좀 간판 이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렇게 달고 있는데 혼자만 고상하게 달아봐야 안 되겠죠. 근데 다 바뀌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판 개업공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자격증을 안 따고 등록도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본다고 자격증 따가 등록한 것처럼. 그래서 그 대신에 이분들은 자격증을 안 땄잖아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은 못 쓰고요.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말밖에 못 씁니다. 이 중개인 보려면 지금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학교 앞에 정문에 가면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문에 보면 있어요. 아직도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강고물을 간판을 5개 강고물이라 한다. 5개 강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중개사무소 간판 지나다니다 보면 등록번호, 허가번호 이런 거 적혀 있는 것도 봤죠? 간판 밑에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냐고요? 말을 안 해.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봤어요. 앞으로 유심히 좀 보고 다니세요. 잘 보고 다니세요. 있죠? 파주에는 아마 신도시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안 적어놨을 수도 있겠죠. 등록번호, 허가번호. 근데 옛날에는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적으라고 했어요. 옛날 허가, 1999년 7월 1일 전에는 허가제에 있으니까 그때 등록한 사람은, 그럼 만약에 뭐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만 그냥 여담으로 허가번호를 적어 놓으면, 지금 허가가 아니잖아요. 등록이잖아요. 그 허가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다 안 했다. 허가번호를 지금 허가가 아니잖아요. 등록제잖아요. 위반했다 안 했다?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과 규정의 간판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새로 다는 간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중개인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여기 중개인이란 말 없잖아요. 그 중개인 사무소 적어놔도 그건 불법 아니에요. 왜냐면 그 4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판 새로 떼내고 이제 옮기거나 이러면 이 현행법에 맞아야 되지만 옛날 40년 전에 간판 단 사람은 그 당시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허가번호 적힌 거는 허가 때는 허가번호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등록번호도 적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적을 의무는 없어도 등록번호를 적어놨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에요. 추가로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표시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전화번호도 간판에 적으라는 말 없는데 전화번호 적어놔도 위반은 아닌가 하고 똑같죠? 자, 이거 간판 명칭 표시고요. 만약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7급 불법 간판 달면은 불법 간판이 뭐예요? 이거 지금 뭐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뭐 이렇게만 적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또는 과태료나 업무정지는 없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고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한다는 말은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간판 철거 안 하면.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자, 그래서 명칭 표시를 받고요. 이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물. 지금 광고라는 말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간판은 5개 광고물이라 하고요. 표시광고는 뭐냐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경험 쌓기 위해서 사장이 가서 물건 물고 오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매물 확보해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격증 따가지고 강의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못해요. 그냥 저 나름대로 가서 했는데 그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그냥 명함만 뿌려서 그런 거 연락 오더라고. 이제 그 식당 가서 내놓을 겁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손님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님 답 들어주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부동산 명함만 하나 나눠고 오는 거에 다니면서 사무소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 사장이 무조건 어디 나가서 한 건 물고 오지 뭐하고 앉았냐 지금 졸고 있냐 이러면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일은 잘 배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시켜주니까.
자, 근데 임대문의, 다니다 보니까 이 플랜카드 임대문의 이런 거 많이 적어놨잖아요. 셔터 내려놓고 장사 안 되는데 임대문의 해놓고 핸드폰 번호 적어놨죠? 저는 다 전화해봅니다. 전화해보면 이거 누구예요? 99%는 건물주 주인입니까? 아니면 개업공개사입니까? 개업공개사예요, 99%가. 벼룩시장에 이런 거 매물 나와 있는 것도 전화하면 99%가 개업공개사예요. 그 건물주가 직접 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지 말고 개업공개사이면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취지는 무등록업자를 발본 세건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짜증나더라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건물주인 줄 알고 직접 전해보니까 개업공개사가 받으니까, 그럼 개업공개사가 받으면 제가 중개해봐야 공동중개인 그 개업공개사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반반. 그럼 뭘 표시해야 되냐면 반드시 4가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사무소 명칭,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소재지, 경기, 파주 이런 거 소재지. 원래 소재지라고 하면 번지 수까지가 소재지거든요. 근데 국토부 육군해석은 너무 유유다. 뭐 경기도 파주시 무슨 동까지 번지까지 다 적으면 너무 기니까 그냥 파주시 뭐 경기도 파주 이 정도만 해도, 경기 파주 이렇게만 해도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소재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이때 연락처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공개사 핸드폰 번호 또는 중개사무소 번호입니다. 성명.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문제 직방, 다방 이런 데는 보면 지금 거의 직원들이 광고비 내고 직원 명의로 하고 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직원 명의로만 이제 광고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 사장 사무소 전화번호 적어놓고 추가로 소속공개사나 보조원 전화번호 적는 건 상관없다고 유권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2층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광고비도 자기가 내고 오는 손님 자기가 뭐 제 조카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광고비 자기가 낸대. 그래가지고 지금 8대2 80% 지금 부장으로 있는데 80%를 자기가 먹더라고. 그 대신에 광고비까지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사장은 그냥 사무소 그냥 자기 좀 그것만 내는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광고비도 직원 자기 돈으로 다 내고. 그럼 사장 직원이 뭐 한 20명 된다던데, 그럼 직원들이 100만 원 이상은 받아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만 받아가도 20만 원이면 20명이면 400만 원을 떨어지죠. 예를 들면. 그럼 사장은 괜찮아요. 20%만 먹어도 돈 한 푼도 광고비도 안 내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에는 거의 사장이 광고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본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수도권에는. 부산 같은 데는 기본금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건만 몇 프로 먹는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만 광고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한 건지 남이 한 건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장 명의로만 광고 안 되고요. 반드시 사장 그 사무소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로 연락처를 더 적는 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컨설팅 업자가 이런 거 광고하면 1년 이하 입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업자가 컨설팅 업자인 경우는 처벌받지만 건물주가 직접 임대문의 해가지고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자기 건물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다가구 원룸주택 많은데 보면 그런 거 벽에다 핸드폰 번호 적어놨잖아요. 주인 직접 임대해가지고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놨죠. 이름은 안 적어놓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건물이면. 저도 다가구를 해봤거든요. 다가구 중개. 그거 보면 다 건물벽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데도 손님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와요. 왜냐면 직접 주인하고 직접 하다가 사고 난 게 많거든요. 직거래 사이트 직방, 다방 이런 데다가 직접 광고했다가 사기당하고 계약금 보내라고 송금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요. 그 사장들도 직접 임대했다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제가 경기도 오산 골동이라는 데서 저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가구가 가장 많은 데가 오산시 골동이에요. 경기도. 두 번째 많은 데가 시흥시 정왕동이에요. 그 오산시 골동은 1200개 동이 있어요. 건물이 1200개 있어요. 골동 안에. 중개사무소가 60개 정도 있어요. 1200개, 건물은 1200개인데.
그 중국 동포들이 거의 한 80%의 그 오는 손님들.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보증 월세 40만 원인데, 계약하자마자 그날 바로 입주하는 경우 많아요. 처음 입국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월세 더 잘 내더라고요, 오히려. 통계를 보면. 잘 내요, 월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무등록자가 이런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이 4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용어를. 즉 5개 광고물하고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물하고를 구분해야 된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고, 표시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합니다. 78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파주시에 있는 사무소를 일산, 서구. 사람들은 이거 서구, 동구 하면 무슨 구를 선호하겠어요? 어디를 하려고 하겠어요? 동구 하려고 합니다. 남구, 북구 중에서 남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도 이게 원래는 일산구였잖아요. 이걸 분구할 때 일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산은 서구가 살기 좋습니다. 집값이 더 비쌉니다. 이런 광고까지 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동구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집값 서구가 더 비싸죠. 동구 백석동보다 대화동 일대가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서로 동구 하려고 하고, 북구 남구 중에서는 남구 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도 벌써 집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름 명칭에서만도. 아파트 이름만 바꿔도 2, 3천만 원 올라가요. 현대 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 대림 아파트에서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바꾸니까 3천만 원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 삼성 아파트 돼 있는 걸 레미안 이렇게 하면 집값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일산 서구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게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입신고 이사가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이사가고. 옛날에는 전출신고부터 먼저 했죠. 우리도 옛날에는 이전 신고를 이전 전에다가 먼저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나서 2주 안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다고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지금은 옮기고 이사 가서 그냥 이전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3가지가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때 생겼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하려니까 옮겨버리면 서류 송부해주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합니다. 이제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겁니다. 파주시에 있는 본사가 파주시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일산 서구에 있는데, 일산 서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군포시로 옮기는 경우,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4번에 맨 밑에 보니까 별표, 참고 표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어디서 한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처리 기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7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옮기는 거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게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 제재,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오늘 80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용 6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습니다. 법 13조 6항하고 시행령 16조 딱 두 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13조 6항이 뭐냐면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시행령 16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끝이라고요. 법조문은. 자, A가 파주시에 있습니다. 파주시에 있으면 B는 인천 강화군에 있어도 상관없어. 이전하면 돼요. B가 이전할 때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C도 이전 신고하면서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험에 A 개업공개사 A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D처럼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같이 사무소를 써야 되지 사무소 4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칸막이 없죠. 칸막이가 있으면 있는 공동사무소가 아니고 별도의 사무소죠. 칸막이 없이 같이 씁니다. 공동사무소는 제가 태어나서 2번 봤습니다. 분사무소는 본 적이 없고요. 공동사무소는 좀 있어요. 왜 공동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여자분 둘이서 지금 군포시에서 하는데 한 사람당 2천만 원 이상 받아가요. 2명이 4천만 원 정도 벌어요. 처음에 한 5년,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A 명의로 한 5년 중개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폐업하고 B 명의로 한 5년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A, B 공동사무소 하고 있어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을 하는 거. 한 사람으로 하면
세금이 그만큼 종합소득세가 더 많잖아요.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세율 똑같죠? 6%에서 지금 42%까지인가요? 똑같죠, 세율이? 2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10%, 양도소득세는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20%잖아요, 기본세율에. 아직 안 했죠,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자, 그 칸막이 없는데 제가 왜 칸막이 그렸냐 하면은,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쉽게 말하면 월세 줄이려고 같이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칸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법인이라도 되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A 법인에서 갑을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갑이 잘못하면 갑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지 다른 공동사무소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인장 등록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자격증 개시도 따로따로, 직원 고용 책임도 다 따로따로. 그럼 중개보수가 이게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B가 100만원 받았다, B 혼자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답은? 규정이 없습니다.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X.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공동사무소 이전 신고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 4명이 하다가 A 업무 정지되면 A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되고 나서 만약에 C가 업무 정지되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공동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업무 정지 받고 나서는. 업무 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같이 쓰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되면 빼면 되고 등록 취소되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하면 됩니다. 공동사무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들끼리 할 수 있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81페이지 문제 틀린 것 사무소. 틀린 것 답은 2번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이게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죠. 파주에 본사가 있으면 파주에는 분사무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쉬었다가 바로 오늘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